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는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의 인명피해도 났고 또 수해 복구의 명절도 잊은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2주 만에 찾아뵙는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북한에서 들려온 뉴스가 우리 국민들 마음을 짓누른 것만 같습니다. 바로 핵 얘기입니다.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핵 공격 지침을 담은 법령까지 제정한 건데요. 통일외교부 서지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25일 핵무기 선제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핵무기가 억제용이나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법령은 2013년 4월에 공표된 이른바 핵보유국법을 대체한 겁니다. 차이점은 핵무기에 대한 지휘 통제나 운용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건데요. 대외적으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지도자의 일방적인 지침이 아니라 합의된 정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 법제화까지 공표를 하면서 남북 간이나 또는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한미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했죠. 네, 핵 위협에 대한 한미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슈엔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한반도까지 전개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 한국과 미국은 외교 국방차관으로 구성된 2+2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열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확장 억제 수단이 체감될 만한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확장 억제 메시지를 통해서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또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신범철 국방차관은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 전략재산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이 핵심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The challenges and the broader set of threats posed by the DPRK to the Indo-Pacific, specifically to our treaty allies, Japan and the ROK, will be a key topic. 이런 가운데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달 말 부산에 입항해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은 레이건함이 태평양에서 비행훈련을 펼쳤다며 슈퍼오넬 전투기의 착륙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이 핵항모 3척을 동시에 한반도에 보낸 상황과 유사합니다. 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의 움직임을 한미가 어떻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억제의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북한이 진짜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는 어려운 조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핵실험을 한다든가 ICBM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 하에서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강대강대치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가운데 북한은 연이은 행사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국가재해방지사업 총괄회의를 연대 이어서 7, 8일엔 최고인민회의, 9일엔 정권수립기념일 74주년 행사를 연달아 치르며 내부를 재정비했는데요. 다음 달 16일에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대회까지 정중동 행보를 보인 뒤 11월 비중간선거를 전후로 핵실험에 나설 관측도 제기됩니다.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가운데 공수부대원이 인공기를 펼쳐 낙하하자 젊은이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 구구절을 맞아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축하 행사. 수십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고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기법도 동원됐습니다.
강국의 국기가 펄펄 나부끼는 9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 올랐습니다. 핵무기 법제화를 발표해 대외적으로 핵 보유 의지를 과시한 뒤 대내적으로는 주민 결속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건물을 확장한 채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도 복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4일 그들이 말하는 화성 17형 발사로 모라토리움을 깼지만 그것이 그만큼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핵실험은 1990년대 이후에 북한만 하기 때문에 만약 실제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세계의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북한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선포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실험 시기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일인 11월 8일 전을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세워준 뒤 미 중간선거 전후로 핵 단추를 눌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이 시기와 함께 또 고려하는 것은 명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실험을 했을 때 분명히 추가 제재 논의들이 있을 텐데 그 제재 논의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합훈련이라든지 혹은 접경지에서 전단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 북한 문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뭔가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적인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맹비난하며 중국의 대응을 전폭 지지하는 등 대놓고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복구 사업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협의한 데 이어서 북한산 무기 조달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밀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공연하게 더는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이 새로운 제재에 협력할 가능성은 없고 뭐 러시아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이 유엔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그 규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북한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선전화입니다. 우리의 포스터와 같은 건데요. ICBM급 화성 17형과 화성 15형, 북극성 3형 등 북한의 주요 전략 미사일들이 무더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강행 우려 속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전화에까지 담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라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한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의 취지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강경한 메시지와 함께 제재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인정하는 대목들도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골아야 하였고 귀중한 우리 모든 가정들의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공세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중국과 러시아란 든든한 뒷배가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맞설 억제력 과시, 중장기적으로는 핵 군축 협상 시 몸값 극대화라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의도가 뭐냐? 이제 북한은 스스로가 핵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에 대한 위반이 돼버립니다. 스스로의 퇴로를 막고 그 의미는 그만큼 협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핵 군축과 군비 제한으로 가겠다.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북한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만든 종전법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핵 보유국이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새 법령은 외부의 실제 공격 외에도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작전상 필요하거나 국가 존립과 인민 생명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적대 세력이 지휘 통제 체계를 공격하면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격이 임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공격의 임박을 어떻게 과연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남쪽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활용한 반격 훈련을 한다거나 혹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정한 참수작전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은 핵무기 발사 훈련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훈련을 할 생각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당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을 활용하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역시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명분을 주며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독특한 잎새의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으로 가득 찬 이곳. 언뜻 식물원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은 평양의 한 공장입니다. 산림 황폐화가 극심한 북한이 뒤늦게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녹화 사업에 나서면서 관련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특히 최근엔 일터와 동네에서도 나무와 꽃을 가꾸는 원림 녹화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식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 모습 함께 보시죠. 잿빛 도심에 펼쳐진 초록빛 녹색지대. 건물 옥상엔 정원이, 길가엔 가로수가 늘어서 있습니다. 사회주의 문구를 식물로 배열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녹화 사업이 한창인 이 상점에선 37종 1,400여 그루의 나무를 종업원들이 직접 가지치기 했습니다. 모양을 이런 형태로 잡은 건 3년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이 원래 푸른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 이상 자라면 또 잘라서 자기 형태를 갖추면 색과 모양이 멋있는 이런 형태의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터나 마을 주변의 정원, 공원 등의 경관을 가꾸는 원림 녹화 사업이 한창인 겁니다. 자연에서 느끼게 되는 그 모든 감정을 도시에서도 항시적으로 느낄 수는 없는지, 그것이 바로 도시에서의 원림 녹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꾸준히 산림 복원과 녹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양묘장 건설 등에 집중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도심 경관 가꾸기 원림 녹화 사업입니다. 원림 녹화 사업은 그 가운데 하나로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원림 녹화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며 관련 법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저국 강산을 아름답고 문용한 사회주의 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조선노동당의 농촌혁명 강령과 원림 녹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해당 법 초안들을 장별로 해설했습니다. 건설 부문 간부들이 총집결한 대강습에선 원림 녹화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수만 그루의 꽃나무를 기른 식물원 작업반장을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우대하는 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애국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우리 저국은 잎새의 푸름과 함께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산림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시작한 원림 녹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행한 우표 시리즈입니다. 맨 왼쪽이 목련, 북한에서는 목란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이 참매, 풍산개, 그리고 소나무입니다. 차례대로 북한을 대표하는 꽃, 새, 개, 나무인데요. 우리는 태극기, 애국가 등 5개의 국가 상징을 지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2배인 10가지나 됩니다.
북한은 이런 상징물들을 통해 애국심을 키우면서 내부 결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북한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산책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주민들. 이 옷공장은 국기를 새겨넣은 티셔츠와 운동복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기를 형성한 도안은 수십 가지나 됩니다. 수혜가들은 나락꽃인 목란꽃을 수놓는 등 예술작품의 소재로도 쓰고 있고 국수인 소나무와 국견인 풍산개를 그린 그림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창작사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게 소나무 그리는 화가 동지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소나무를 사랑하고 그다음 굳세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이 정말 그대로 저를 소나무 작품 창작가로 떠밀어 주었습니다. 국기와 국어, 국가와 함께 현재 북한의 국가 상징은 모두 10가지. 역사, 문화적인 특성과 함께 최고 지도자가 의미를 부여해 국가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 대회한다고 하시며 우리 평양 소주를 우리나라 국주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2000년과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풍산개를 선물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를 국조인 참매 1호로 부르는 등 국가 상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와 문화, 정치 분야에서 국가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해설서도 보급하면서 관련 교육도 강조합니다. 교양 내용과 교수가 밀접히 하나의 주제 속에 연관되도록 학생들이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국가 상징을 위주로 해서 구비하고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핵무력 법제화 이후 주민 내부 결속이 중요해진 북한.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 상징물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심각한 고립 속에 주민 결속의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건데요.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그래서 이 경제난을 해결해 보려 요즘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북한에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만큼 위상이 높아지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고 있는 김덕훈 내각 총리입니다. 총리하면은 흔히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김덕훈 총리는 발탁 2년 만에 핵심 권력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경제 현장을 챙기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처럼 김덕훈 총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내각의 경제 장악력도 커졌다는 분석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2년 전 열린 북한 정치국 회의.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임 내각 총리에 김덕훈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김덕훈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1961년생인 김덕훈은 전임 박봉주 총리 등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젊은 나이로 내각의 수장이 됐지만 순항할 수 있을지엔 의문 부호가 붙었다. 그리고 지금 김덕훈 총리는 여전히 주요 회의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최근엔 앞장서 주석단에 들어오는가 하면 관료들 중에서도 이름이 가장 먼저 호명되는 등 명실상부 핵심 엘리트로 자리매김했다. 총리 자리를 지킨 데서 더 나아가 권한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김덕훈 내각 총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지금 경제 문제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건설 문제 그리고 또 민생 개선 과제 이것을 수행하는 이 내각 총리의 역할이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경제 사령부로 불리는 북한 내각의 힘과 위상도 함께 커졌다는 평가다. 지금 가장 긴박한 국정 아젠다가 경제를 살리는 것 또는 경제가 더 침체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긴급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이렇게 집중시켜가지고 경제를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덕훈 총리 그리고 내각에 더 많은 이제 역할, 힘 이런 걸 이제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각은 명목상 국가 경제 사업을 책임지지만 특히 선군 정치를 내세운 김정일 시대를 거치며 위축됐다. 이른바 특권 경제로 불리는 당과 군의 특수기관들이 알짜배기 외화 벌이를 독차지해도 손을 쓸 수 없었다. 내각이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라든지 군부 이런 실세들이 별도의 경제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 북한의 모든 자원을 집중할 수가 없었던 내각 총리는 군부의 눈치랄까 또는 당의 눈치랄까 그러면서 순수한 내각 경제만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경제 내각 책임제 강화를 들고 나왔다. 군수공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한 전권을 중앙에 집권시키려 한 것이다.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 경제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 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 내각이 경제 전반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때 그 북한 무역이 성장기였고 그 무역의 핵심 주체가 특권 경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특권 경제를 계속 치면 무역 자체가 침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정세가 급변하면서 무역이 크게 위축됐고 내각엔 기회가 왔다. 이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맞서 국제사회는 고강도의 제재에 나섰다. 특히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2375호와 2397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과 석탄, 수산물 거래까지 금지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전면적인 국경 봉쇄로 외화 유입은 전면 차단되다시피 했다.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는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반을 기만한 호점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씩 성장하던 경제는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뤄두었던 내각 책임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내각의 간부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권한도 부여했는데 김덕훈 총리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국가 자원을 물적, 인적, 기술적 이 모든 자원을 내각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 내각이 이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또 민생을 개선시켜라. 이런 특명이 지금 주어진 거죠. 이걸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내각 총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전의 내각 총리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김덕훈 총리는 임명과 동시에 여러 경제 현장과 주민 생활 전선을 찾으며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 관료 출신으로 실무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줘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다. 조용원 동지, 김덕훈 동지와 보건상 최경철 동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김덕훈 총리는 김 위원장을 수행해 평양 시내 약국들을 현지 시찰하며 최측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덕훈 동지가 평양 제약공장과 순천 제약공장을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한창인 시기 김 위원장이 눈에 띄게 공개 활동을 줄였을 때에도 김 총리는 전국의 생산 현장을 누볐다. 최근까지도 상당 시간을 경제 현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도 총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다.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정책 수단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아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그 중차대한 과제를 이제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나름대로 이 자력갱생 방식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그럭저럭 버티기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고 대북 제재는 완화될 기미가 없다. 결국 김덕훈 총리와 내각은 상당 기간 자력 경제로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식량 문제다. 일단 식량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식량 생산량이 뭐 급격히 늘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스템과 체제를 유지를 하려면 어쨌든 중요한 계층들, 평양, 군인, 공무원, 특급기업소 근로자들 여기는 배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 농민들한테 더 많은 식량을 수매할 수밖에 없는,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최근엔 인도와 베트남에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엔 턱없이 부족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거란 분석이다. 앞으로 2, 3년여간의 해마다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반드시 달성하며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려 인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가 의무 수매량을 전례 없는 풍년으로 평가한 2019년 수준으로 정할 것을 지시해 중앙에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장기화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는 김덕훈 총리에겐 역설적으로 더 많은 힘을 주고 있으며 재임 기간을 늘리고 있다. 김덕훈 총리가 전인다들과 달리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난을 헤쳐나가며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금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DMZ 평화의 길로 떠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비무장지대 실제 철책선을 따라 분단의 현장을 걷는 탐방길입니다. 네,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었던 DMZ 비무장지대 일부 길이 70여 년 만에 정식 개방됐습니다. 10개 지역에 11개의 테마 노선을 꾸몄다는데요. 이하연 리포터 이 중에 어느 노선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저는 강원도 양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제 뒤에 금강산으로 가는 길 표지판 보이시죠? 네.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금강산 내금강으로 향하는 길이 펼쳐집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직접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네, 표지판은 있어도 금강산까지는 갈 수는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웠겠어요?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양구의 두타연 계곡에서 금강산까지는 32km 떨어져 있는데요. 차로 달리면 금방 갈 것 같은 거리지만 저는 아쉽게도 평화의 길 중간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금강산까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이 길 함께 걸어보실까요? 굳게 잠겨있던 통문의 빗장을 풀자 금단의 길이 펼쳐집니다. 전쟁 전에는 금강산으로 향하던 지름길. 분단 이후 통제됐다가 70여 년 만에 열린 길입니다. 늘 북녘의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기리며 이곳을 찾은 딸부터 양구 최전방 초소에서 군복무를 했던 60대 남성까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여정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군 생활을 실직에 있으면서 또 북쪽 분들을 서로 눈으로 다 보이니까 예민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되새김질 합니까? 경험해보기 위해서 사실 40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땅을 밟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멀어지고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그 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두타연 계곡. 비경을 뽐내며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아래 돌들이 다 비칠 정도로 정말 많네요. 와. 옥빛을 띤 청정 일급수물은 20여 미터라는 깊이가 무색할 만큼 속을 훤히 드러내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계곡은 절경이 빼어날 뿐 아니라 남과 북을 잇는다는 특별한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가는 옛 길목 하회학교 산거리에서는 윗역 물줄기와 아랫역 물줄기가 소리치며 흘러와 하나로 합쳐지느니. 요거는 남쪽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 비아리 쪽, 대우산 쪽에서 발원을 해서 내려오는 물이고 요거는 금강산 쪽에서 발원을 해서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오는 물과 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그렇네요. 네네. 주변엔 오랜 세월 물줄기가 깎아놓은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 바위는 두 남녀가 마주보며 입맞춤하는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뽀뽀바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탐방로를 쭉 걷다 보면 희귀동물의 흔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출몰하는 사냥이 여기 배설을 하고 간 것 같은데 사냥은 배설한 데다가 계속 배설을 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무대기로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냥처럼 역시 멸종 위기종인 삭도 털을 잡고 살아갈 만큼 이곳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길에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DMZ 평화의 길이란 이름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노선은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접경 지역 526km에 걸쳐 조성됐는데요. 강화, 김포, 파주, 양구 등 10곳에 조성된 평화의 길 가운데 양구 지역은 특히 위치상으로 의미가 남다릅니다. 며칠 전에 양구에서 배꼽 축제가 열렸는데요. 북한까지 합쳐가지고 가장 가운데에 있다는 의미, 즉 헌법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정중앙점인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31번 국도는 부산에서부터 북한 함경도로 이어지는 남북 종단의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북을 잇는 육로는 파주의 판문점과 고성의 금강통문 두 곳인데요. 철책선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강원도 양구의 평화의 길은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길은 금강산 내금강까지 도달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 배를 타고 금강산을 방문했던 관람객은 남북이 다시 이어지는 언젠가 육로로 금강산을 찾게 되길 고대합니다. 그때는 정말 걸어 올라가면서 정말 뭐 손도 물에 못 담그게 하고 뭐 사진도 찍을 수 없고 딱 정해진 장소에는 그런 제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요건 만약에 더 조금 더 자유롭게 개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금강산에 갈 날을 꿈꾸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한편으론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양구 평화의 길 위에서는 군사시설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할수록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온 건 지뢰 발견 표지판이었습니다. 이곳엔 지뢰가 셀 수 없이 많이 묻혀 있어 그걸 다 캐내려면 20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데요. 또 유사시 군인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진지들도 곳곳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유독 특이하게 쌓아 올린 저 돌들은 뭘까요? 바로 전차 방해물입니다. 차량들이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빨리 내려올 수 있잖아요. 장애물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전쟁이 남긴 잔해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현실을 마주하니 이 여정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었는데요. 여기까지밖에 못 온 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데 철책 쳐져 있고 갈 수 있는 길은 그곳밖에 못 가고 나머지는 아직 지뢰 때문에 전혀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막혀 있는 길이니까. 이번에 새로 개방된 길은 1.35km 구간. 민간인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금강산까지 남은 거리는 26km 정도지만 이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데요. 한없이 이 길을 따라서 그쪽 금강산까지 가고 싶고 또 금강산을 지나서 더 멀리 가고 싶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70여 년 만에 개방된 가깝고도 먼 금강산 가는 길. 하루라도 빨리 이 평화의 길을 통해 금강산에 그리고 그 너머에 다녀오기를 기원합니다.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즉위 70주년을 맞았던 지난 6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왕에게 축전을 보냈었는데요. 영국 외교부가 이번 여왕 국장에 북한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인류의 평화의 소중함, 이런 얘기 나누는 걸 봤으면 합니다. 네, 우리의 전국체전과 같은 북한의 전국 규모 종합체육대회인 공화국 선수권대회가 추석 직후에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따른 일상 회복 차원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느낌인데요.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남북해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